여러분, 오늘도 출근하고 카드를 긁고 월급이 통장에 들어올 거라고 믿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총부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025년 3분기 기준 정부와 가계, 기업 부채를 합산한 국가 총부채가 사상 최초 6,5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GDP의 2.5배입니다. 1년 전보다 280조 원이 늘었습니다. 경제도생입니다. 오늘은 이 숫자들이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떤 의미인지 역사 속 경제 위기와 비교하면서 냉정하게 팩트만 짚어보겠습니다. 공포를 조장하려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정확히 아는 것, 그게 자산을 지키는 첫 번째 단계니까요. 먼저 부채 현황부터 정확히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예산안 기준 대한민국 국가 채무는 약 1,415조 원입니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역사상 처음으로 50%를 돌파했습니다. 불과 2003년에 이 비율이 19.1%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20여 년 만에 2.5배 이상 뛴 겁니다. 여기에 지방정부 부채,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일반 정부 부채 기준으로는 IMF가 2025년 53.4%, 2026년 56.7%, 2029년에는 62.7%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어떨까요? 2025년 3분기 기준 약 2,342조 원입니다. 기업 부채는 2,907조 원이고요. 정부 부채 증가율이 9.8%로 가계의 3%나 기업의 3.6%보다 압도적으로 빠른 속도입니다. 여기서 더 주목할 수치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번 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위험 가구가 1년 새 38만 6천 가구에서 45만 9천 가구로 19% 급증했습니다. 이 가구들이 안고 있는 금융부채도 72조에서 96조로 크게 늘었습니다. 금리 인상과 소득 정체가 겹치면서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구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경제 위기가 오기 전에 어떤 신호들이 나타났을까요? 네 가지 핵심 지표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국채금리의 급등입니다. 국채금리가 오른다는 건 정부에 돈을 빌려주는 투자자들이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국가 신용에 대한 시장의 불안이 숫자로 드러나는 겁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2023년 한때 5%에 근접했고 2026년 3월 26일 현재 4.42% 수준입니다. 한국 10년물 국채금리도 최근 한 달간 급등세를 보이며 3.86%까지 올랐습니다. 6개월 전 대비 32.8%나 상승한 수치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정부의 이자 부담도 커지고 결국 세금 인상이나 지출 축소로 이어집니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두 번째, 환율의 급격한 변동입니다. 2016년 3월 27일 현재 원달러 환율은 약 1,504원대입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1,500원대에 진입한 거죠. 불과 3년에서 4년 전만 해도 1,200원대였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직격탄을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와 식량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서 원화 가치 하락은 곧 체감 물가 상승으로 직결됩니다. 같은 월급을 받아도 실질 구매력은 계속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입니다. 가계부채 2,342조 원 중 상당 부분이 부동산 담보대출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집값은 내려가는데 빚은 그대로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역사적 사례를 보면 일본은 1990년대 초 버블 붕괴 후 부동산 가격이 50% 이상 하락했고 이후 30년 넘게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미국도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부동산 폭락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번졌죠. 부동산이 절대 안전자산이라는 믿음은 역사가 여러 차례 부정해왔습니다. 네 번째, 기업 부실의 확산입니다. 기업 부채가 2,907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금리까지 오르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늘어납니다. 한 기업이 무너지면 납품업체,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연쇄 충격이 퍼지죠. 1997년 IMF 위기 때도 한보, 기아, 쌍용 같은 대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졌고 1999년 8월 26일에는 대우그룹 12개 계열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갔습니다. 기업이 무너지면 은행이 부실해지고 은행이 흔들리면 예금자들이 불안해지는 연쇄고리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핵심을 짚겠습니다. 경제위기의 본질은 빚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빚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이 사라질 때 발생합니다. 현대 금융 시스템은 부분지급 준비제도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1천만 원을 맡기면 은행은 일정 비율만 남기고 나머지를 대출합니다. 그 대출금이 다시 다른 은행으로 들어가고 또 대출로 나갑니다. 최초의 돈이 시스템 안에서 여러 배로 불어나는 구조입니다. 이 시스템이 작동하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예금자가 동시에 돈을 찾으러 오지 않는다는 것. 만약 그 전제가 깨지면
그것이 바로 뱅크런입니다. 2025년 9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24년 만의 인상이죠. 이건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하지만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예금 보호기금이 전체 예금액을 커버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역사에서 교훈을 찾아보겠습니다. 1997년 대한민국. IMF 구제금융 신청 전날까지 대부분의 국민은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위기는 갑자기 왔고 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지고 대량 실직이 발생했습니다.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별것 아닌 문제로 시작했지만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지면서 세계 경제 전체가 마비됐습니다. 각국 정부가 천문학적 돈을 투입해 겨우 시스템을 살렸지만 그 대가는 막대한 국가부채였습니다. 2010년 그리스. 사실상 국가 파산 후 유럽연합과 IMF에서 구제금융을 받았지만 실업률이 27.5%까지 치솟았고 청년 실업률은 61.4%에 달했습니다. 공무원 대량 해고, 연금 삭감, 의료 시스템 붕괴가 이어졌습니다. 베네수엘라.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가진 부국이었지만 무분별한 재정 확대와 통화 남발로 2018년 공식 인플레이션율 약 13만%를 기록했습니다. 화폐 개혁을 여러 차례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근본 문제는 돈의 양이 아니라 신뢰의 붕괴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위기 직전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설마라고 생각했다는 것. 그리고 일단 신뢰가 깨지면 연쇄 붕괴의 속도가 상상 이상으로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축으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자산의 분산과 방어입니다. 변동금리 대출이 있다면 가장 먼저 점검하세요. 2022년에서 2023년 사이 미국 기준금리가 16개월 만에 0%에서 5.5%까지 올랐을 때 변동금리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2배에서 3배로 뛴 사례가 있습니다. 빚을 줄이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자산을 한 곳에 몰아넣지 마세요. 원화만 보유하면 환율 리스크에, 부동산만 보유하면 부동산 하락에, 주식만 보유하면 증시 폭락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통화, 자산 유형, 수입원을 다변화하는 것이 위기 대응의 기본입니다. 비상시를 대비한 실물 현금도 일정 부분 보관해 두세요. 전산망이 마비되는 상황에서 스마트폰 속 숫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둘째, 생존 역량의 확보입니다. 2001년 아르헨티나 디폴트 당시 살아남은 사람들은 특별한 재산이 있던 사람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전기 기술자, 배관공, 요리사 같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 뉴스를 읽는 눈도 키워야 합니다. 국채 금리 급등, 환율 폭등, 기업 부도율 증가 같은 신호가 뜨면 그것이 내 월급과 저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결해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강관리도 생존 역량입니다. 그리스 재정위기 때 병원에 약이 떨어지고 의사들이 떠난 사례를 기억하세요. 위기 상황에서 의료 서비스는 가장 먼저 타격받는 공공인프라 중 하나입니다. 셋째, 심리적 준비와 네트워크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 자체보다 공포와 고립인 경우가 많습니다. 1997년 IMF 위기 때 자살률이 급증한 것도 심리적 붕괴가 큰 원인이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를 평소에 잘 유지하세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에서 물물교환 네트워크가 급격히 늘어난 것처럼 위기 속에서 공동체는 생존의 단위가 됩니다. 그리고 균형을 잃지 마세요. 공포에 휩쓸려 모든 자산을 현금화하거나 반대로 내일도 오늘과 같겠지 하며 아무 준비도 하지 않는 것, 둘 다 위험합니다. 준비는 하되 일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 총부채 6,500조 원 돌파, GDP 대비 국가채무 50% 돌파, 원달러 환율 1,500원대 진입, 고위험 가구 19% 급증, 이것들은 공포를 위한 숫자가 아닙니다. 팩트입니다. 이것이 곧바로 위기로 이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적절히 대응하면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알려주는 한 가지 확실한 교훈이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 지금 여러분에게는 아직 선택권이 있습니다. 빚을 줄이고 자산을 분산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관계를 다지는 것. 당장 큰 변화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작은 준비가 쌓이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경제도생이었습니다. 위기를 읽는 눈, 자산을 지키는 힘.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